미래도시의 혁신을 한 발 앞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과 그리고 지혜의 장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주희입니다. 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행사로 그 위상이 매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첨단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스마트 시티의 혁신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igital Earth Connecting Together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제1차관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라오스 공공교통사업부 장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Welcome, sir. 튀르키예 사무차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ir. 네, 브루나이 사무차관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정관 부사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의 박재현 사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주한 네덜란드 에바 윗맨 부대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강도현 실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또 세계 각지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for 우선 먼저 참석해 주신 해외 귀빈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먼 거리를 비행해서 오셨는데요.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0여 개의 전시관을 알차게 준비해 주신 기업인과 지자체 여러분, 국토부와 과기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도시는 숱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격차와 삶의 질 저하 등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 시티를 주목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술로 도시의 모든 기능을 연결하면 안전, 교통, 돌봄, 의료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도 2025년까지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구축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전국의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앞당기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여 교통, 안전, 에너지와 같은 도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해결해가는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과 연관 산업들이 더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동안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스마트 도시 건설에 관한 앞선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21개 도시에 스마트 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세계 스마트 도시들의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무총리님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의 건설의 경험과 또 기술을 교류하고 또 공유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개막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Digital Earth Connecting Together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마침내 기술을 통해 모든 도시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 또 각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지만 모두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시대를 저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도시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퍼포먼스에서는요, 또 전 세계 KCT 네트워크 협력 도시 관계자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퍼포먼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네 분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서 터치 버튼 앞에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독수 총리님 무대 위로 올라와 터치 버튼 앞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님, 라오스 비엥사바트 시판돈 공공교통사업부 장관님, 튀르키예 라마단 오즈칸 일드림 사무차관님, 그리고 브루나이 하이룰 압둘 카림 사무차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정관 부사장님, 한국수자원공사의 박재현 사장님, 주한 네덜란드 에바 위트맨 부대사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강도현 실장님. 네, 이상 네 분들께서는요 무대 위에 터치 버튼 앞에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막식 퍼포먼스는 Digital Earth Connecting Together라는 행사 슬로건 맞게 지금 현장과 또 화상에 계신 분들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데, 네, 여기 LED 화면 보시면요, 세계 각국의 그 도시 전문가들도 화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네 분께서요 터치 버튼 위에 손을 잠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So please place your hand on the touch button. And we're going to take a group photo together. 우선 저희가 기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So we're going to take a photo. 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대 위에 내빈 여러분께서는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So on the count of 3, please press the touch button. 네, 자, 그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igital Earth Connecting Together. 3, 2. 하나, 둘, 셋. 네, 친환경 에너지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까지
스마트 시티를 이루는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디지털 기관에서 시너지를 이루며 눈부신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네, 무대 위에 내빈 여러분께서는 이제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please return to your seats.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시겠습니다. 빠듯한 국무 일정 중에도 또 자리를 빛내주신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리님께서 지금 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개막식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서 스마트 시티의 가치와 또 비전에 대해 통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떠한 사회적 패러다임에 대비해야 하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스마트 시티 미래에 대한 지혜를 나눠보는 순서인데요. 기조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자 또 날카로운 경제 전문가로 스마트 시티의 진화와 또 비전을 탐구해 오신 분이죠.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제이슨 쉔코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스마트 시티는 바로 미래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앞서서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점차 많은 도전 과제들이 전 세계 경제의 재기가 되고 또 사회에 여러 도전 과제가 생기면서 이제는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의 필요 요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가 되겠죠. 2050년이 되면은 글로벌 인구가 20억 명이 될 것입니다. 도시 인구는 2050년까지 20억에서 25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고 있죠. 토지, 물, 에너지 그리고 다른 자원들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한된 자원을 우리가 점차 더 사용을 하면서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시에서 더욱더 이와 같은 자원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행동은 바로 스마트 시티와 직결이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역학관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자원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좌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식량 가격인데요. 식량 가격이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히려 치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IMF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는 완만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는 올 겨울에 다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우리가 자원을 사용을 할 때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시민의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국한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느 도시에 있든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성이죠. 편리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삶을 누리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딘가에 살고 있을 때에 쾌적하게 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원과 접목되는 부분입니다. 자원을 희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고 또 서플라이 체인의 스트레스, 부담이 가해지고 있지만 자원 희소성은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점차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답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또 불안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하는 풍요로움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풍부한 첨단 기술을 이 전시홀 안에서만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이 희소하고 충분치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을 틀 때, 수도를 틀 때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전력을 켰을 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안전과도 직결이 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누리고자 하고 또 기대하는 경제적인 그와 같은 안락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에는 어떠한 기회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원격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코로나19를 보면서 이와 같은 동향이 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원격 근로와 온라인 교육, 이커머스, 그리고 또 원격 치료와 진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사실 폭발적으로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더 즐거워질 수 있고 그 희소한 자원 가운데서 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격으로 일할 수 있기 전에는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원격 교육 환경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사람들도 새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14년부터 2016년에 온라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도 코로나 때에 MBA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올해 이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만약에 제가 물리적으로 등교를 해야 했다면 그리고 또 저의 아내가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등교를 해야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웹 브라우저
많이 열면 됩니다.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가능성들이 폭발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가능성이 커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소를 하루 동안에 가야 하는 대신에 인터넷을 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가치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원격 근로의 기회가 계속 제공이 된다면은요, 저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경제 활동과도 연계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도 여전히 우리 교육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저는 낙관론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이 인텔렉추얼 자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능, 이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산업과 직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원격 진료도 역시 최근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얼마나 더 편리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스템에 가해지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경제적 잠재력을 개방시켜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떠한 기술들이 펼쳐지고 또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와 스마트 시티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 그 다음으로는 이 지속 가능성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였고 단번에 없어질 문제도 아닙니다. 자원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후 변화가 극심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고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을 해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고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어디에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력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재활용도 늘릴 수 있고 또 인프라의 가동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더 살기 좋아지고 일하기 좋아지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분석을 해야 하고 측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기술이 그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데요. 여러 기술들을 우리가 앞으로 엑스포에서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우리 미래는 뭐 자율주행차, 자동화 기술, 드론, 데이터 분석, AI, 메타버스 테크, 그리고 스마트 유틸리티로 더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기술이 통합이 돼서 스마트 시티가 발전할 것이고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며 안전하고 또 인지되는 풍요로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 이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 또 자율주행차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화, 많은 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또 자율주행차에서 데이터를 받고 또 스마트 시티를 매핑하는가도 변화할 것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융합을 해서 미래의 스마트 시티를 육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위한 기술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의 스마트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이 보편적으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제 세계 도시보다 한국의 스마트 도시에 많이 기술이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는 더 많은 기술이 보편 편지할 것입니다. 데이터와 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이 있는 그런 사이버 스페이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크라임 그리고 사이버 안보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안 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인지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가? 우리는 미래학자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기술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데이터 보고 싶어하지 않고 측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문화도 조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지적 자본 사회의 문을 여는 기회였습니다. 뇌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스마트 시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이 구축돼야 하고 더 많은 스킬이 전체 경제에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격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해도 원격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그 프레셔를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미래학자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의 경로만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합니다. 여러 기술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이 기술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플랜 A, 플랜 B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 A, B, C, D, E, F, Z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각 기대치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 간의 종속관계를 알아야 하고요. 또 에너지 활용 그리고 어떻게 환경 친화적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인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에너지 빈곤한 국가에서 20억 명이 살고 있고 또 청정 연료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인구가 또 20억 명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큰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생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개개인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도시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다른 이웃들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중시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이것은 한국에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 시티로 확장하고 또 이 무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초점 외에 또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또 왔다 가셨고 지금도 여기 계신 그런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런 헌신을 기울여 주시고 또 민관 협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많은 투자가 인프라 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ICT 산업의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이 더 확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economy in a great schedule. 그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수출 주도국이었는데 이런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한국에서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민관 협력, 인프라 투자, ICT 산업 그리고 또 훌륭한 솔루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스마트 시티에 아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조 강연을 해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으로서 스마트 시티 또 그 가치와 역할 그리고 로드맵까지 정말 이번 엑스포의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또 압축해서 들려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한도수 국무총리님과 또 제이슨 쉔커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도시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도시의 비전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차관님과 또 기조 연설을 해주신 제이슨 쉔커 회장님 두 분을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it will be done with interpretation, so you might need your 통역 수신기를 사용하셔야지 영어에서 한국어 통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참석자분들께서도 또 통역 수신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조연설에서 그 제이슨 쉔커 회장님께서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도 여러 도전 과제들이 생기고 또 인구도 증가하고 자원이 특히 이제 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와 함께 이러한 기술을 또 수용하는 시민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스마트 시티 기술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차관님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기술들은 이 스마트 시티가 초기에는 예를 들면은 교통이나 방범 이런 분야에 집중이 됐다면은 스마트 시티가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뭐 CCTV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5G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주로 사용이 됐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기술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더 많은 기술들이 스마트 시티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트윈에 좀 더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 현실의 그 세계를 가상 공간에다가 구현을 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스마트 시티의 경우에는 이 각종 국토와 관련되는 지형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고 또 지하에 있는 많은 그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도 이 디지털 트윈에 구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구현이 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분들을 가상 공간에서 사전에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또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분야를 이 디지털 트윈에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이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디지털 트윈에다가 다양한
그 데이터가 결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게 메타버스 시티까지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광범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차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쉐인커 회장님께서도 발표를 통해서 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차관님 말씀대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참 좋은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제이슨 쉐인커 회장님께서 그러면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차관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 기술들의 중요성 그리고 또 그로부터 비롯되는 부가가치를 생각을 해보면요, 디지털 트윈 기술은 스마트 시티를 매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최적화시킬 수가 없고 또 측정하지 못한 것은 최적화시킬 수 없다는 것과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 시점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형과 모든 것을 3D 차원에서 알아야만 합니다. 파악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을 해서는요,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험을 더 활용을 하고 또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현재 테스팅이 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자신들이 도로 위에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가 차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자동차들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동기화가 되었는데요. 디지털 세계 속에 있는지 실제의 도로 위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동화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로 주행을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테스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의 메타버스가 필요하고 교통의 메타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에지 케이스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에러가 있는지 더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 시스템의 오류를 고치고 그 퍼포먼스를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은 이와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기술들 간의 융합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 어떤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새로운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이제 뭐 우버 같은 사례가 있죠. 국내 운수법 제약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고요.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숙박 서비스인데 여러 가지 그 운영상에 또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스마트 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혹시 묘안이 없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기존에 없는 기술이라든지 또 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현행 법과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적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것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우선적으로 이제 이 개발한 개발자가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유예를 인정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증에 필요한 비용도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한 장소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유예를 하면서 실제 그 기술이 혁신성이 있는지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아서
이것이 인정이 되면은 나중에 이것을 정식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공원 같은데 저희가 로봇 순찰 로봇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있는데 현행법에는 로봇가 공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법정으로.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공원에서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라든지 이용에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본 이후에 이 부분을 이제 정식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규제 부분들이 이 새로운 기술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쉔커 회장님께서도 발표를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국 정부의 그 강력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쉔커 회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기술들이 어쨌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또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인간 중심의 어떤 도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사회의 약자 계층도 있고 또 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소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쉔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 중심의 도시, 또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Great, thank you very much. 네, 질문 감사합니다. Pieces of it. 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양한 기술 발전을 소비자를 위해서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왔죠. 그러나 항상 안타깝게도 일부 사회 계층들이 소외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의도가 좋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된다면 더 큰 가시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 접근을 누가 하고 있고 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또 혜택을 받고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Percent of the population being marginalized. 이 일부 계층이 소외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 잠재력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요 스마트 시티 기술을 수출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지역에 이와 같은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은요 다른 성장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제 규모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또 경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교육 수준을 높여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은요 또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도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이와 같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의 사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향후 30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 답변에 조금 이어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면요, 이런 기술을 이제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더 많은 어떤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포용적인 그런 도시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제 그러면 큰 시야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을 하고 있어서 기존 도시들이 안고 있는 뭐 교통 체증이라든가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뭐 홍수, 폭염 같은 자연 재난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개도국의 스마트 시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분야의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먼저 싱커 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차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is is a tremendously great question. And I think 네, 굉장히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몇 가지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데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도시들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가 있고요. 또 어떤 개도국 도시 같은 경우에 빈곤, 범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어떤 도시들은 부패가 만연하고요. 또 자원이 부족한 도시들도 있고, 개도국의 도시라도 다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소수의 도시를 선정을 해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해 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들과 자매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카운티, 전혀 개도국도 아니고 서퍼들이 가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런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들, 또 멕시코에 있는 도시, 몽골에 있는 도시, 이런 도시들이 많은데 새로운 그런 우호 도시 아니면 자매 도시를 발굴을 하게 되면 한국이 이 선정된 도시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도국 도시들 중에 이런 도시 문제가 심각한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공유하고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자인 싱킹 관점에서는 그 도시는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도시를 선정해서 파트너십을 맺으면 스마트 시티 발전을 가속화하고 그 도시들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한국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소프트 외교 또 많은 그런 한국 그 파트너 국가들과 도시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어떤 경험과 기술을 공유를 하면서 개도국뿐만 아니라 또 한국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차관님 그럼 답변 부탁드릴까요? 예, 저도 우리 그 제이슨 쉔커 씨 의견과 아주 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합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 처한 상황이 참 다르고 또 어떤 지역은 교통 문제, 어떤 지역은 물 문제 이렇게 지역마다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문제, 그 지역의 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도로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의 경우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을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와 함께 도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이러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은 훨씬 더 교통 문제 해결하는 데 효율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도국의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 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공공 부분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데 많은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특히 물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선진국에서 했던 기술과 경험들을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도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사업화에 관한 지원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개도국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도 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이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앞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엑스포가 이 도시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의 주제가 Digital Earth Connecting Together인데요.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이제 디지털 플랫폼들이 통합이 점점 더 앞으로 훨씬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가능해지고 또 도시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 전반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생활 침해나 뭐 감시 또 이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가공하고 공유할 때 개인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보안 기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적절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차관님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스마트 도시가 좀 발전을 하려면 스마트 도시와 과정에서 얻어진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또 노출이 돼 가지고 또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와 또 이 데이터 이용 활성화 이 부분들을 잘 조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또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보호법 이것을 통해서 익명으로 또는 가명으로 처리된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명확한 제도적 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은 CCTV 정보를 갖다가 입수를 할 때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보이지 않게 블러링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원래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는 보안 기술도 함께 개발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쉰크 회장님.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차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일단 필요합니다.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 또 데이터 시스템도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게 데이터로 통합이 되면 이제는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범죄를 살펴보면서 2022년에는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미래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보안 이 기술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균형을 이루어서 개인 정보도 보호하면서 또 시스템도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보안을 생각할 때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 정보만 생각하는데 네, 시스템도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스마트 시티의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엑스포를 통해서 또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 공유되고 또 시너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해 주신 이원재 차관님과 제이슨 쉔커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까 쉔커 회장님께서 처음 발표를 하실 때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그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첨단 디지털 플랫폼, 또 발전하는 기술이 저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저희가 함께 그려나갔으면 합니다. 네, 스마트 시티라는 그 공통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함께 교류하는 축제 2022 월드 스마트 엑스포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이곳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또 흥미로운 컨퍼런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의 장이 열리는데요. 특히 아까 많은 분들께서 이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특별 컨퍼런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아주 화두죠. ESG와 관련된 또 특별 컨퍼런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엑스포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현재와 또 미래를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에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위에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